또 이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강일호 회장은 사위 한태준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비명소리. 제발. 그만해, 아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1호가 목격한 건 바닥에 쓰러진 딸과 주먹을 휘두르려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믿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죠. 5천억 자산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무엇을 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당장 나가. 강일호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 사위 한태준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평소 듣던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오빠,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딸 예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잘못한 게 없다고? 매번 그 말만 하잖아. 이번엔 진짜 혼내줘야겠어. 쾅!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알려준 번호였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1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예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한태준이 서서 주먹을 휘두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1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장인어른, 이게... 1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큰 걸음으로 다가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평생 남을 때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댔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예원이가 넘어져서. 태준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1호는 그를 벽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딸에게 다가갔어요. 예원의 왼쪽 눈 아래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원아, 괜찮아? 딸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죠.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1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채 그저 떨고만 있었죠.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강남구 대치동. 통화하는 동안에도 1호의 눈은 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원의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목에도 손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죠.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예원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1호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너 움직이지 마. 나 병원 다녀올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예원은 계속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죠. 1호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예원아,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부터였어? 예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1호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아빠, 미안해. 왜 사과를 하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잖아.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질까 봐.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딸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을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예원을 옮겼고 이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이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딸이 침대에 누운 모습이 보였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외상만 해도 여러 곳인데 더 큰 문제는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이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오래된 골절 흔적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골절이요? 네. 최소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갈비뼈 2곳, 왼쪽 팔뚝 1곳, 그리고 손목에도 금이 갔던 흔적이 있어요. 1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이라는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혹시 따님이 최근에 다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1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딸이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따님을 입원시켜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1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2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지? 왜 몰랐을까? 신호가 있었을 텐데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1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원이 입원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1호는 병실 밖 복도를 오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호자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1호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예원아.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또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창피해. 뭐가 창피하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1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만져졌어요. 언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오래된 상처들이 있다고 하더구나. 예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예원아, 아빠한테 말해줘. 언제부터였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6개월? 그럼 1년 반 동안? 네. 1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 반이나 혼자 견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아빠한테 왜?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예원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득했죠. 태준 오빠가 그랬어요. 만약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아빠 회사 주식을 폭락시키겠다고. 자기 아버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고.
언론에 온갖 루머를 퍼뜨려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구나. 아빠가 평생 쌓아온 거잖아요. 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바보야.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예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강일호 회장의 딸이 이런 꼴로 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빠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니? 내 딸이 맞고 사는데. 1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1호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미안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사과를 하니? 잘못한 건 그놈이지. 1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원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조금 늦게 준비했는데 태준 오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식탁을 뒤엎었어요. 1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도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에 또 그랬어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는데 그게 오빠가 아끼던 머그컵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를 밀쳤어요. 벽에 부딪혀서 팔목을 삐끗했죠. 첫 번째 골절이구나. 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쳤냐고. 저는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어요. 1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신고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후로는요? 점점 심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예원은 자신의 팔을 봤습니다.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다가 그날 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호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고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상도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뭡니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님이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1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치료 다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제 딸만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가 1호를 조용히 밖으로 불렀어요. 복도에 나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가정 폭력 사건이에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님이 다른 병원도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2년간 진료 기록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1호는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예원이 최근 2년간 병원 기록 다 받아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태준, 그놈 신상정보 전부 조사해. 24시간 안에 내 책상에 올려놔. 무슨 일이십니까? 내 사위가 내 딸을 때렸어.
1년 반 동안 전화 너머로 비서실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1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예원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1호는 딸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미안하다, 예원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빠가 싸울게. 내가 겪은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되갚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1호는 병원 로비에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차동혁 비서실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날짜, 병원 이름, 진료 과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다야? 네. 최근 2년간 총 17번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17번이나? 1호는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정형외과가 8번, 내과가 5번, 피부과가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모두 다른 병원입니다. 같은 병원을 2번 간 적이 없어요. 1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말이 맞았어요. 학대 가해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었죠. 한태준 그놈 조사는 어떻게 됐어? 차동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태준, 35세. 대한테크 구매팀 부장입니다. 대한테크? 네.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연매출 300억 정도 되고요. 1호는 서류를 넘겼어요. 한태준의 학력, 경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네. 성적도 좋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차동혁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중 2명이 헤어진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증언으로는 데이트 폭력이 의심됩니다. 1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계속해. 그리고 현재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차동혁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한태준이 젊은 여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 김유라 씨입니다. 1년 전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호는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계좌식이 더 있습니다. 차동혁이 재무 자료를 펼쳤어요. 한태준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인데 매달 관리비 포함 1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는군. 네. 그리고 김유라 씨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1호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죠. 대한테크는 어떤 회사야? 차동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견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1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계열사잖아. 네. 대한테크의 주요 납품처 80%가 회장님 계열사입니다. 일성전자, 일성디스플레이, 일성반도체. 그럼 우리가 손 떼면 바로 무너집니다. 대한테크는 우리 없이는 못 버팁니다. 1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로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한테크 대표가 한석환 씨인데 한태준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알아. 한석환 대표가 최근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500억인데 올해 말만기가 도래합니다. 갚을 능력은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1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주거래 은행이 어디야?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이사장 김태영 씨,
내 대학 선배지?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 알겠습니다. 1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한태준,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예원이가 깼습니다. 보호자분 오시겠습니까? 지금 갑니다. 1호는 서류를 챙겨 병실로 향했습니다. 예원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예원아, 잘 잤니? 네, 아빠.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입맛이 없어서. 1호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예원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었니? 태준이가 너한테 손을 댄다는 걸.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알았어요. 뭐라고 하던데?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남편 기분 잘 맞춰주면 맞을 일이 없다고. 그리고 시댁 명예를 생각해서 절대 밖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1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구나. 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이혼하면 아빠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았고 시댁에서도 가만 안 둘 것 같았어요. 1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예원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요? 1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한태준, 그놈이 내한테 한 것을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 회사도 명예도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예원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빠 괜찮을까요? 태준 오빠 아버지가 꽤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 1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깟 중견기업 하나 걱정할 것 없어. 아빠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1호는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상회의 소집해. 법무팀, 재무팀, 전략기획팀 전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알겠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1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한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법무팀장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1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이야.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1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내 사위가 내 딸을 때렸어. 1년 반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위 이름이 한태준이야. 대한테크 구매팀 부장이고 재무팀장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대한테크요. 우리 주요 협력업체죠. 맞아. 그래서 오늘부터 대한테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할 거야. 어떤 조사입니까? 1호는 서류를 펼쳤어요. 재무 상태, 거래 내역, 법적 문제, 모든 걸 다 조사해.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찾아내.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소송은 기본이지. 형사 고소도 할 거고 민사 소송도 할 거야. 그리고 1호는 잠시 멈췄어요. 대한테크와의 거래도 전면 재검토할 거야. 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면 재검토요? 그럼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 딸을 때린 놈이 있는 회사랑 거래할 수 없어.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우리 부품 조달에도 차질이.
1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대체 업체 찾으면 돼. 대한테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죠. 차동혁 비서실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미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빨랐네. 긴급이라고 하셔서 밤새 진행했습니다. 차동혁이 자료를 나눠줬어요. 임원들이 하나씩 받아봤습니다. 대한테크의 재무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재무제표가 떴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요. 유동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금성 자산이 50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500억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네. 네.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쉽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 대한테크의 주요 매출처가 우리 계열사인데 만약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대한테크는 바로 위기에 처합니다. 은행도 그걸 알고 있죠. 1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로군. 맞습니다. 이상철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적 문제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뭔데? 대한테크가 최근 3년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 관련해서요. 탈세?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됩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면 조사 들어갈 겁니다. 1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계속 파고들어. 그리고 한태준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차동혁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횡령? 네. 한태준이 구매팀 부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거래를 했는데 그 업체 대표가 한태준의 대학 동기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1호는 서류를 덮었어요. 24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문제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테크와의 계약 해지 수순도 밟아. 법적 하자 없도록 준비해.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임원들이 놀랐어요. 너무 빠른 결정이었죠. 회장님,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우리도 손해가. 1호는 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손해가 얼마나 되는데? 대략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50억? 그까짓 거 신경 쓸 것 없어. 내 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더 할 말 없으면 각자 업무 시작해. 24시간 안에 결과 보고해.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태준, 각오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저녁 1호는 경호원 3명을 대동하고 한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차동혁이 보고했어요. 한태준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혼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좋아.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1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한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1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장인어른. 1호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한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로? 1호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벽 한쪽에 이상한 자국이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었어요. 이게 뭐지?
1호가 그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원이 머리가 부딪힌 자국이야? 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거짓말하지 마. 1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1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태준 앞에 던졌어요. 읽어봐.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병원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이게 예원이가 최근 2년간 다닌 병원 기록이야. 17번이나 병원에 갔더라.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골절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갈비뼈 3곳, 팔뚝 1곳, 손목 2곳. 내가 한 짓이지? 장인어른, 저는. 대답해. 내가 했어, 안 했어? 한태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1호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지? 사진에는 한태준이 젊은 여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김유라 씨. 너희 회사 마케팅팀 대리지? 1년째 만나고 있더라.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호는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야. 강남역 근처.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서 만나지? 저는 정말. 그리고 이건 김유라 씨 통장 내역이야.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더라. 내가 보낸 거지? 한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1호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혐오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용서? 넌 내 딸한테 용서를 구했어? 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내 딸을 때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어? 1호는 한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으로 밀쳐 넣었어요. 대답해. 안 했습니다. 왜? 제가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호는 한태준을 놓아줬습니다. 한태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을 했어? 한태준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횡령 증거야. 내가 구매팀 부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업체한테만 일감을 줬지? 그 대가로 리베이트 받고. 한태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냈어. 내가 한 짓 하나하나 전부. 1호는 한태준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을 마주쳤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예원이랑 이혼해.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100m 안에도 오지 마. 알겠습니다. 셋째, 횡령건은 검찰에 고발할 거야. 각오해. 한태준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것만은. 1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협상은 없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넷째. 1호는 일어섰습니다. 너희 회사 대한테크. 우리랑 거래 끝이야. 한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알아. 그게 목적이야. 1호는 뒤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태준이 1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1호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놓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한태준은 손을 놓았습니다.
이로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이로는 차동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대한테크와의 계약 전부 해지 통보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자료 넘겨. 횡령, 배임, 모든 증거 다. 네, 회장님. 이로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며 한태준의 집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9시 대한테크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한태준은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장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구매팀 직원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일성전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방금 이메일 왔는데 다음 달부터 거래 중단한답니다.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안 적혀 있고요. 그냥 회사 방침이라고만. 한태준은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일성전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와 있었어요. 이럴 수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업팀장이었어요. 부장님, 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 뭐? 그리고 일성 반도체도요. 한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만에 주요 거래처 5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모두 강의로 계열사였어요. 한태준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장인어른 짓이구나. 오전 10시 대한테크 한석환 대표실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강의로 계열사들이 전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석환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5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안 적혀 있고. 한석환은 즉시 강희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에게 걸었죠. 차 비서실장, 나 대한테크 한석환인데 윤 회장님 좀 바꿔주시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통화 불가하십니다. 급한 일인데 우리 회사랑 계약 해지가 무슨 일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방침? 20년 넘게 거래하던 회사를 갑자기 자르는 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석환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아들 한태준이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한석환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한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장인어른이 저한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무슨 경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한석환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원이를 때렸습니다. 한석환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올려쳤습니다. 짝! 이 미친놈아. 장인 딸을 때려.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 한석환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연매출 300억 중에 240억이 강의로 계열사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잃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500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 올해 말이 만기라고.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한국산업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석환은 비서를 쳐다봤어요. 어렵다니? 무슨 소리야? 강일호 계열사와의 거래가 중단됐으니 회사 신용도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500억을 어떻게 갚으란 말이야?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한석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협력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테크의 주요 고객사가 강일호 계열사인데 그 거래가 끊기면 대한테크는 납품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첫 번째 협력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저희도 이제 대한테크랑 거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소? 잘못은 없는데요. 대한테크 신용도가 떨어져서요. 대금 결제도 제때 안 될 것 같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두 번째 협력업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만에 협력업체 8곳이 이탈했습니다. 저녁 6시 한석환은 회사를 나와 강일호 회사로 향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지만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나 대한테크 대표 한석환이요. 강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회장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한석환은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강일호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어요. 밤 9시 한석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됐다는데? 한석환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석환은 아내를 쳐다봤어요. 예원이를 때렸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1년 넘게 맞고 살았대. 그래서 강 회장님이 화가 난 거야. 세상에. 우리 회사 이제 망해. 주요 고객사 다 떠나고 은행도 돈 안 빌려주고. 한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 만에 무너지는구나. 다음 날 오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테크 주요 거래처 이탈로 경영난. 강일호 회장 사위 가정폭력 의혹. 시댁회사 직격탄.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대한테크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한석환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배회했어요. 구조조정 들어간대요. 정리해고 시작된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후 3시 한석환은 강일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 한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요? 강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들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거래를 다시 시작해달라는 말입니까? 네. 30년 거래한 사이 아닙니까? 강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 대표님, 저한테 30년 거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내 딸이 1년 넘게 맞고 산 거에 비하면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 회장님, 한 대표님 아들이 내 딸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비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석환은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테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일호 계열사와의 거래가 끊긴 후 매출이 80% 감소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이탈했어요. 납품을 해도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500억 원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한석환은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부동산, 차량, 골프 회원권까지 모두 팔았어요. 하지만 200억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일호는 수집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한태준의 횡령 증거, 리베이트 수수 증거, 배임 증거까지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태준을 소환했죠. 한태준 씨 출석 요구합니다. 한태준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태준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인과의 폭력은 사실입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한태준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도 없었죠. 횡령 금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리베이트도 받았죠? 네. 그리고 부인에 대한 폭행도 인정하십니까? 한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한태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한태준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았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사위 한태준, 횡령 폭행 혐의로 구속. 대한테크, 사실상 파산 수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강혜원 씨 회복 중. 기사마다 한태준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런 쓰레기가 사람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부인한테 맞은 만큼 맞아야지. 한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테크도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직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한석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회사, 재산, 명예 모두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석환은 강일호를 찾아갔습니다. 일성그룹 본사가 아닌 예원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요. 복도에서 강일호를 만났습니다. 1호는 병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죠. 강 회장님, 한석환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1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따님한테요. 한석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1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 딸은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을 만나면 다시 그때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한석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한 번만. 1호는 한석환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 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석환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건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결정할 일이고요. 한석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갔어요. 1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병실로 들어가자 예원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가 왔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1호는 딸 옆에 앉았어요. 예원아, 기분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악몽도 안 꿔요. 다행이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나를 지켜줘서. 예원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1호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태주는 감옥에 갔고 대한테크는 무너졌고 딸은 안전해졌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원은 병원에서 퇴원해 아버지가 마련한 별장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별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속이었죠. 예원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상담사가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원 씨,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상담사는 예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예전에는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훌륭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예원은 작은 그림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별장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붓과 캔버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예원은 공방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림 수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이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칠해야 해요?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강의로는 매주 주말 딸을 찾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회사를 일찍 나와 가평으로 향했어요. 아빠, 예원은 현관에 나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예원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원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오, 맛있네.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었어? 여기 와서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1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별장 주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죠. 아빠, 고마워요. 갑자기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1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만약 아빠가 그날 오지 않았으면. 예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원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글쎄요. 지금처럼 그림 그리고 가르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리고 아빠랑 자주 보고 싶어요. 이로는 딸을 안아줬어요. 아빠도 그래. 앞으로는 매주 올게. 정말요? 진짜야. 어느 봄날 예원은 공방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린 그림 20점을 전시했어요. 전시의 제목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주민들, 수강생들, 그리고 강의로도 왔습니다. 예원아, 축하한다. 이로는 딸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아빠는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전시된 그림들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두운 색감이었어요. 검은색과 회색이 줄을 이뤘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색이 밝아졌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그림은 밝은 봄 풍경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 그 아래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이거, 우리야? 이로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랑 제가 산책하는 모습이에요. 이로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니야. 안 울어. 이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밝아져서 너무 좋아서. 예원은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날 구해줬잖아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 10점이 팔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예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녁에 이로와 예원은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알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는 딸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 필요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예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계속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그래도 아빠는 계속 올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는 내 옆에서 같이 걸을 거야. 왜요? 왜긴. 내가 내 딸이니까. 예원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예원아.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의 악몽은 이제 진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생각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어요. 예원은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이로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예원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켜주지 못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